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지금 이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라는 예상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북쪽에서 훅 치고 나왔어요. 그것도 이 엄청나게 강력한 정말 최정의 아끼고 아껴야 될 그런 최정의 부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어딘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또 이 공세는 성공적인지,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히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오래간만에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크레미나 쪽인데, 거기에서 훅 치고 나오다 보니까 공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희생이 많죠.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32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23문 격파, 다른장 로켓 4문 격파, 공격헬기 카모프 52 공격헬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전차 파괴 전과가 3,997대. 자, 그러면은 내일 되면 러시아군의 전차 파괴 전과가 4,000대 되겠네요. 자, 러시아가 이번 전쟁 지금 뭐 16개월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전차를 무려 4,000대나 파괴당했다라는 상황,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몰도바 헌법재판소가 친러 소르당에 대해서 해산 그리고 어떤 그 가입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소르당,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인데 이 당수는 이미 도망가고 없답니다. 그런데 몰도바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몰도바에 다시 우크라이나하고 국경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독립선언을 하고 친러주의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한 이런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몰도바에서 최근 쇠요 사태를 일으켜서 몰도바 정권을 친러 정권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되치기를 당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친러 소르당 해산 명령을 내려버렸네요.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수해 복구 비용을 600에서 700억 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한 90조 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믿기 힘든 이런 정도의 액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부풀려 놓아야 나중에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 또는 러시아와 협정을 할 때 배상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90조 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가 심야에 드론 공습을 가해서 35대 중에서 32대가 격추됐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키우를 향해서 날아갔고 20대가 키우 날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데사에 조금,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흩어져서 공세를 폈는데, 바로 이란제 샤히드 136 자폭 드론입니다. 그 32대가 격추됐다고 하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서 드디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지원해준 샘프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운용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이 전쟁에 이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뭔가 생색을 좀 냈다고 합니다. 크렘린에서 불과 8.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사진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화염이 일어나고 있죠. 저 정도 화염인데 저게 뭐 담뱃불로 저렇게 갑자기 됐겠습니까? 러시아에는 어떻게 저렇게 화학공장이라고 하는데 화학공장에 저렇게 화재 폭발이 이해 들어서야만 저렇게 잘할까요? 그건 뭔가가 작업을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푸틴이 보이는 이 자리가 크렘린궁이고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동남쪽에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대규모 폭발이 났고, 또 다른 영상이 또 텔레그램에 돌고 있는 영상을 보면 이 모스크바 내에 있는 무슨 경기장인데 거기서 또 화염이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뻥뻥
터지고 있다. 모스크바가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러시아가 잘로즈니에 이어서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이죠. 이 부다노프가 워낙 이제 똑똑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인물이다 보니까 이 부다노프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설을 유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부다노프가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그 국방정보국 자체가 폭삭 내려앉아서 죽었다라고 하더니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거 들키니까 부다노프가 저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부다노프가 옵색, 그러니까 이 자포리자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 라고 하는 하는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영상 나오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아니 그거 AI다 AI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부다노프가 완전히 그냥 열받아가지고 야 나 여기 있어 하고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로즈니 이 지상군 사령관이죠. 죽었다라고 러시아가 계속 언론 플레이 했던 그 잘로즈니가 야전 사령부를 소총까지 메고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다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 뭐 아주 긴 동영상인데 캡처한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계속 지휘하는, 현장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도 좋아요. 뭐 전쟁하니까 뭐 이기려고 거짓말하는 거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들킬 거짓말을 왜 하냐 이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19일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에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바로 오레오브 전선이죠. 처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레오파르트 전차 박살나고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14대나 박살나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꽤 많이 치고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 방향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병을 향해서 화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러시아군 포병에 대해서 화력전을 펼치는 것은 뭐냐? 공격 준비 사격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이 화력전 끝나고 나면 훅 치고 내려가는 그런 전초 사격이 되겠죠. 기대됩니다.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축선에서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 중이다. 바로 오레호브 아까 보셨죠. 그리고 바실리카,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자포리자 전선에서 세 군데 알려드리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 축선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밝혔고, 안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러시아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크레미나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그 리코베,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자포리자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헤니체스크죠. 그 리코베 탄약창은 파괴됐지 않습니까?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맞아서. 그게 사단급이 아니고 전구급이다. 와, 전구급. 저도 뭐 전구급이라고 해설을 하긴 했는데 전구급, 진짜 전구급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 멜리토폴에 4개 야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전군 전체를 지원하는 전구급 탄약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삼군지사, 예, 3군 전체를 지원하는 그 삼군지사의 제일 큰 탄약창, 이런 게 그냥 날아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죠.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일선 러시아군의 동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영병 숫자가 급증했는데 러시아가 동부전선에 연방보안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탈영병들을 전문적으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비밀 수용소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군 방어선에서 이탈해 전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탈영병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연방보안국 FSB 병력을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체포작전과 구금, 고문을 벌이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아스트라가 현지 시각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는 임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루한스크 지역에서만 벌써 15번째 비밀 수용소가 발견됐다면서 해당 수용소에서 탈영병들에 대한 구금과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SB가 운영하는 이 비밀 수용소는 우크라이나 각지의 건물 지하실에 설치되는데요.
수감된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지하 바닥, 운이 좋으면 널빤지에서 생활하며 모진 고문을 겪고 있다고 아스트라는 폭로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조명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물 이외에 식사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데요. 화장실도 없어 수감자들은 페트병을 변기로 삼아 생활하고 있어 지하 수용소 내부는 언제나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가 확인한 루안스크 내 탈영병 수용소는 트로이츠케, 자이체프, 로즈시프네 등인데요. 해당 매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모든 탈영병은 군법에 따라 체포, 구금되어야 하고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현재 루한스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탈영병 수용소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로즈시프네 수용소는 비교적 큰 건물에 설치되어 단일 시설에 수백 명의 탈영병이 수감되었다고 아스트라는 전했는데요. FSB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실시해 전선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되 재탈영이 의심되거나 원대 복귀를 거부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이체프 수용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이체프 정착촌의 문화원 건물을 통째로 증발해 수용소로 꾸며졌는데요. 이곳에는 평균 300여 명의 탈영병이 갇혀 있고 이곳에서도 고문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폭로됐습니다. 러시아군에 복무하다가 탈영해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한 뒤 야히드네 전선의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드미트리 카르포프 씨는 자신과 동료들이 겪은 끔찍한 수용소 경험담을 우크라이나 독립 언론인 블라디미르 졸킨 씨와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올해 32세인 카르포프는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의 콘크리트 공장 경비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바흐무트 북부 전선에 보내졌고 그와 함께 온 200여 명의 부대는 야히드네 전투에서 전체 병력의 75%를 잃고 와해되었습니다. 그는 전선을 헤매다가 탈영병으로 체포됐고 보름간 트로이츠케 수용소에서 전기 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전선에 재배치됐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탈영병 체포 병력을 늘리고 탈영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용소 숫자를 늘렸다는 것은 일선 러시아 부대에서 발생하는 탈영병 숫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러시아 이런 군대로 도대체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봤지만 동영상이 좀 길어서 그냥 이 사진 하나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입니다. 지하.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인데 이 팔레트 같은 게 보이죠? 이 팔레트가 침상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페트병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화장실입니다. 그냥 저렇게 있어요. 환기구 아무것도 없고 식량 안 줍니다. 물만 준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물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언론이 발견한 곳만 15군데, 지금 이 루안스크 북부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확인을 한 데고, 그리고 발견한 데가 15군데다. 루안스크 지역에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한 군데는 문화원 건물을 사용하는 그 한 군데는 300여 명이 항상 갇혀 있었다. 계속 이제 갇혀 있다가 나가고 갇혀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시 수용이 항상 300여 명 정도 됐다. 연 인원이 아니고 그 정도로 탈영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카르포프 씨 32세. 여러분 이 사람 32세로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52살이라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고 40대 중반 정도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이겠죠. 이 사람은 예비군으로 소집되어서 벨고로드 지역의 콘크리트 공장 경비 임무에 투입될 거야 라고 했는데 차가 벨고로드가 아니고 바흐무트로 간 거죠. 그래서 바흐무트 북부 야히드네 그 전투에 투입되었고 거기서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와해됐기 때문에 헤매다가 탈영병으로 간주돼서 잡혔고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다시 자기들 탈영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시 갈게요 해가지고 가서 또 전투하다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그 포로로 잡혀서 결국은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안 다룰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큰 거 한 군데가 300명 정도. 그런데 15군데가 루한스크에만 있다. 그러면
수천 명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합하면. 그럼 탈행병 잡은 사람이 수천 명이면 탈행병 도망간 사람, 도망에 성공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전투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자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러시아. 전쟁 이후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 이후 정말 뭐 전쟁에도 지겠지만은 전쟁 이후가 저는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러시아가 갑자기 공세를 취하고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남부전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최대 고민은 루한스크 지역의 전략 예비대를 언제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포리자나 도네츠크 방어선을 보강하기 위해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러시아 예비 부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크레미나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겨냥해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공세부대를 편성해 예비대를 대거 동원한 공세작전을 펴고 있으며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이 6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6월 18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한 역습작전이라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제63기계화 여단과 42포병여단이 먼저 크레미나에 대한 공세를 시도했고 이를 러시아군이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전과를 확대하기 위한 진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공세작전의 주공은 76 근위 공중 강습사단인데요. 크레미나 후방에 배치되었던 사단 예하 제104 공중 강습 연대가 러시아군 최정예 기갑 전력 중 하나인 제90 근위 전차사단 예하 전차 연대들의 지원을 받으며 얀폴리우카 방면으로 돌파구를 형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역시 러시아군이 6월 18일 저녁부터 크레미나 서쪽 17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얀폴리우카, 크레미나에서 남서쪽으로 5km 떨어진 디브로바, 스바토브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노보셀류체 등에서 공세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공세에 아끼고 아껴두었던 최정예 예비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공세 부대에는 제90 근위 전차사단 예하의 239 전차연대, 6 전차연대, 80 전차연대가 포함되었고 이들의 목표는 오스킬강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경멸하고 쿠판스크 일대를 탈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각 6월 19일 러시아군의 크레미나 방면 공세를 언급하면서 적들이 전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쿠판스크, 리만 라인에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러시아군이 오랜만에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숨에 10km 이상을 진격하자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군의 진가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며 환호하며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장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러시아가 공세를 펼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레미나 전선은 곳곳에 숲이 우거져 있고 하천이 많아 기갑부대를 이용한 대규모 공세보다 방어전이 더 쉬운 곳인데요. 이러한 지형 때문에 러시아는 제1 근위 전차군을 이용해 수개월째 크레미나와 스바토베 일대를 때리고 있지만 막대한 피해만 보며 별다른 진격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된 제90 근위 전차사단은 47 근위 전차사단과 함께 러시아군의 마지막 남은 최고급 전략 예비자산인데요. 남부전선 기동방어에 투입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전력을 크레미나에 갈아넣은 러시아군 수뇌부, 전황도는 보고 전쟁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한나 말리아르 차관이 지금 동부전선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느닷없이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성공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63기계화여단, 42포병여단이 크레미나를 때린 겁니다. 그걸 러시아가 막아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뛰쳐나간 겁니다. 뛰쳐나가서 훅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제법 많이 와서 한 10km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얀폴리우카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 오스킬강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쿠판스크까지 점령하고 뭐 이런 정도로
계획을 기왕 나온 김에 세운다 이건데, 자, 6개월 동안 참호를 파놓고도 지금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군이 그냥 이렇게 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병력도 부족한데 이거를 치고 나온 이 지역을 유지할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안 되면 뭐하러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올까요? 오늘 정가 보시면 오래간만에 1000명 넘었지 않습니까? 400명, 500명, 600명 이러다가 지금 1000명 넘었죠? 왜냐? 이렇게 공세로 치고 나오니까 참호 안에만 들어있으면 희생이 적죠. 당연히 공격하는 측에서 희생이 많죠. 그런데 반대로 치고 들어오니까 희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점령한 이 지역을 유지를 못할 텐데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고 나오는 부대가 굉장히 강력한 부대라는 겁니다. 바로 제90 근위 전차사단 예하에 세계연대 전체가 지금 다 식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자, 지금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지형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 침입수들이 쭉쭉 뻗어 있는 곳인데 이런 데서 전차가 기동하면서 자기네들도 큰 피해를 입겠죠. 당연히 전차가 이 나무 때문에 돈자돼서 못 움직이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니까 나무가 그냥 거의 3분의 1은 절반이 뚝뚝 부러져 있는 상황이던데 얼마나 치열하게 포격을 주고받았으면.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형 어떤 그 도를 보면, 지형의 고저를 보면 여기 파란색, 여기가 크레미나입니다. 크레미나는 분지예요, 분지. 그래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곳이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더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당연히 그러니까 희생이 많겠죠. 그리고는 내려가면은 여기 오스킬 강이 있죠. 저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못 건너죠. 천연 해저 같은 저 강을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도하 장비나 압도적인 화력 없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여기에 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이 주력으로 가고 있고 그 뒤를 90 전차 사단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사단 2개가 지금 이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면 이건 야전군급 작전이에요. 야전군급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야전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보다, 한마디로 돌대가리다 이겁니다. 지금 이 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도 그렇지만은 이 90 전차 사단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 전체 이 전선에서 예비대로 써야 돼요. 전략 예비대로. 자, 이 상황이 전체 지금 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90 전차 사단이 있었는데 이 90 전차 사단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 지역 동부전선 전역에서 여기 뚫릴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개 전차대대 보내주고, 또 여기 뚫릴 것 같다. 또 한 개 대대 보내주고, 여기 뚫릴 것 같다. 대대 보내주고, 기동 방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대들이죠. 그러면 치고 나가야 되지. 아니죠. 지금 시간은 사실은 러시아 편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피로도가 생기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이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유리해요. 치고 나가서 희생을 당하면 지킬 능력이 사라지죠. 치고 나가서 여기서 키우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어선을 지켜서 나토와 미국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토와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그만 주자. 우리가 왜 저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이런 여론을 형성시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 아까운 기동부대를 우리로 치면 11사단 같은 이런 부대를 그냥 의미 없는 공세로 밀어넣고 희생을 당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니까 이 지휘부가 저는 정말 무능력하다. 이러니까 전쟁을 지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